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9월 11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어요. 지난 주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들 좀 추려서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의 기사가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9호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모니터링,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니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됐던 지역들이 튀면 찍힌다. 추가 대책의 시장 벌벌 떨고 있어. 이제 그들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에 보시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안양과 인천 연수구 등 모니터링 지역에 주택 거래가 실종됐다. 싸늘해졌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지역을 꼽아보면 인천 연수구, 부평구, 안양 만안 동안구, 성남 수정 중원구, 고양 일산동 서구, 부산 등이 8월 달에 파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두드러졌던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제 오름폭들이 되게 컸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 9호 대책에서 이들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호가가 되게 낮아진 매물도 여럿 나왔고 매수 문의도 끊겨서 조금 조정장을 거칠 것 같고 위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런 기사도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자, 다른 기사는 이거예요. 재건축 하락세 멈추고 분양시장 호황, 강남주택시장 왜 이러나 그랬는데 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여러 언론사에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건지 아무튼 하나만 좀 꼽아봤는데요. 대략 보면 이래요. 파리 대책 이후 호가 하락과 거래 중단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내림세가 멈췄다. 아마 일부 단지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번에 50층 발표된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이겠죠? 예, 그러네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멈춰 잠실주공 5단지 파리 대책 이전 수준 회복.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서 시세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가능한 물건들의 경우에 이렇게 좀 호재가 받아들여지면서 시세가 호가가 좀 올라가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계의 통과 발표가 나온 당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있고 인근 장미 진주 아파트도 금매가 모두 거래된 이후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여러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도를 일단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저도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재건축만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실수요자의 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파리 대책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아현동의 마레프죠. 마포레면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84 4단지가 지난달 말 9억 8천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도 지금 9억 원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9억 원에 거래됐는데 2억 8천만 원이 오른 11억 8천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거 사례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네. 자, 근데 이해가 안 가네라고 제가 말하고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사는 보통 보면 실거래가 보면 되니까요. 서울시 지금 실거래가 2017년 3분기 실거래가 봤는데요. 지금 보면 9억 7천에 거래된 사례도 있고요. 11억 8천에 거래된 사례도 있어요. 요거보다 큰 114제곱미터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14억 전후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 20평형대가 지금 거의 9억대에 지금 사실 20평형대가 8억대 후반, 8억대 중후반 거래되고 그런 걸 보니까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7월 21일 날 거래된 게 84.96이 11억 5천 거래된 사례가 있으니까 2억 8천 뛰어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그래도 가격이 꺾이진 않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17층, 15층, 22층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격이 꺾이진 않아서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그런 한편 모델하우스들은 되게 뜨겁죠. 이따가 읽어보지 말고 그냥 이 기사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뭐 신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에 높은 청약 경쟁률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난 주말에도 모델하우스 오픈된 데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물량이 나와서 청약에 관심이 고조가 되면 다른 데 또 넣을 데 없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주변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보러 안 다니고 견본주택 오픈해도, 그러니까 분양 정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선분양 쪽으로 수요가 붙지 않고, 예전에 이제 경기 안 좋을 때는 분양해도 어차피 모델하우스 보러 오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분양은 하되 소위 말하는 조직 분양이라 그래서 분양 상담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가지고 맨투맨으로 개별적으로 광고해서 이렇게 미분양 팔듯이 그런 식으로 파는 마케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 반전됐죠. 반전돼서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경기를 지금 나타내는,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어지간히 괜찮으면 일단 보러 간다라는 사람이 벌떼처럼 생기고요. 이게 결국 이 시장의 에너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약 경쟁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포의 이제 시형 아파트, 지금 개포 시형 아파트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작년 초 상반기에 분양했던 개포 2단지, 개포 3단지에 비해서도 분양가가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데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도 좀 이번에 청약들에 대거 나서지 않을까. 지금 강남 쪽은 아무튼 여전히 이렇게 강남의 일반 분양들은 관심들이 많고 뜨겁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출도 이렇게 원활히 안 될 텐데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면목동에 뭐 다 얘기했던 데이긴 합니다. 한양 수자인 사가정 파크 면목일 재건축이었고, 다산 진건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인 다산자의 아이비 플레이스도 이번에 모델하우스 오픈했고, 그리고 뭐 김포, 걸포 뭐 이런 데들도 분양했는데 여전히 모델하우스 보러는 사람들 되게 많이 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선 기사는 상반되게 이제 좀 또 이제 부동산 이 가을 시즌을 맞아서 움직이는 지역들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기사입니다. 전세시장 얘기를 한번 보면요. 자, 전세값은 하락하고 전세가율이 2년새 최저 평온한 이사철이라고 하는 이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KB 부동산 시세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라 그래서,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전세가가 7억 5천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5%인 거예요. 10억에 전세 7억 5천이니까 엄청 큰 금액이네요. 좀 낯설죠?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가 7억 5천이면 7,500만원, 75% 비율인 거고, 만약에 전세가가 7,140만원이면 71.4%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국의 전세가율이고 서울의 전세가율인데,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일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1.4%를 기록해서 2015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순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전세가율이 낮고 평온한 이사철이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퍼센트들 전세가율 하락세가 가팔랐다 이렇게 지금 뭐 서초구, 노원구, 용산구, 강남구가 이런 데들이 많이 빠졌고, 강동구 말 그대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강동구가 이제 전세가율이 상승한, 오히려 이제 말 그대로 전세 물량은 부족하고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구는 강동구가 유리했고 나머지는 꺾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는 꼭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율이 오른 이유는 전세가격이 빠져서, 매매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선 전세가가 빠질 경우에 전세가율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전세가격이 올라도 매매가가 더 많이 오르면, 더 상승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비율에 대한 문제니까. 다시 말해서 1억짜리 아파트가 7,500만원 전세에서 75% 전세가율을 유지했는데, 매매가는 7,500, 전세가는 7,500이 아니라 8,000만원으로 예를 들어 전세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매매가가 1억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상승해버리면 전세가율은 더 낮아지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는 조금 그런 이면도 있으니까 기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고요. 다음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래 절백발 전세대란 솔솔 해법 없는 정부.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보면요, 전세 가격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 보세요. 8월 서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빠진 구도 있어요. 서초구처럼. 근데 이제 나머지 구들은 어쨌거나 지금 일부 이게 마이너스가 일부 있지만 되게 미미하고 조금씩 일단 전세가들이 떨어지지는 않은 모양새인 거거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가 지금 앞에 기사랑 맞물려서 보더라도 0.9% 올랐으니까 전세가가 올랐고, 나머지 구들도 다 전세가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주 물량이 몰린 서울이 전세값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기사를 보시면 홀수에, 그러니까 올해 가을 2015년 이사철은 2015년 전세 계약이 끝난 시점과 맞물려서 2015년에 2년 전세 계약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재계약을 되게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전세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었나 봐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올가을 휴가철 끝나고 이사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세들을 구하는 수요들, 재계약 수요들은 계속 생기는데, 지금 이제 물량 자체는 멸실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에 대한 마땅한 해법, 대책은 아직까지는 조금 되게 미미하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를 되게 죽이기 위한, 결국 그러니까 전세 임대 수요는 유지하거나 늘리면 한편 매매 수요는 되게 억제하기 위한 이렇게 정책을 편 상황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선제적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국회 관계자가 제언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당장 올가을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올 하반기는 전세 가격이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두 개의 기사를 같이 놓고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여러 군데, 재건축 단지들 여러 군데의 시공사들이 정해졌는데요. 일단 신반포 13차, 14차 단지가 크지는 않아요. 예, 지도상에서 보시면 신반포 13차 아파트가 이쪽,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있는 롯데캐슬 뒤편에 있는 이쪽, 신동중학교 옆에,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반포 14차 아파트가 신반포 2차 뒤편, 반포대교 남단. 요번에 분양했던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여기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신반포 14차 아파트. 그러니까 13차랑 14차 요 두 군데는 롯데건설이 시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시공사 선정에서 효성이랑 동부를 꺾고 이렇게 롯데건설이 시공사가 됐고요. 그 다음 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신반포 1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반포 15차, 예전에 김한 실장이 오셨을 때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롯데랑 대우랑 붙었는데, 대우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우가 시공사가 됐습니다. 지금 요 옆에는 지금 이제 요 반포주공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현재 GS랑 현대랑 지금 시공사 수주전 붙는 상태고, 반포 경남 3차, 그 다음에 반포 센터 여기까지는 23차, 여기까지는 삼성이 시공사고요. 아무튼 요 반포권역의 재건축 수주전들이 올가을에 지금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예전에 시공사가 프리미엄 사업단이라고 해서 GS 롯데 포스코 세계 컨소시엄이었던 그 방배오구역, 여기에요. 방배오구역.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좀 전에 반포였고, 여기 이수역 밑으로 내려와서 요 방배 5구역, 예, 여기가 요번에 지금 뭐 조합원들 88% 동의 얻어서, 예, 현대건설이 됐대요. 현대건설이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여기가 방배 13구역이거든요. 여기는 얼마 전에 시공사 수주했죠. 여기 이제 GS건설이 됐고, 보면 어쨌거나 강남권역에 이렇게 재건축들 지금 가고 있던 데들은 이렇게 시공사 선정하면서 어쨌거나 사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런 흐름 한번 같이 짚어봤어요. 다음 기사는 강남을 대체할 택지 부족, 태부족하다, 뭐 이런 기사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인접해 있는 공공택지들, 뭐 지금 택지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살짝 얘기한 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신규 분양단지라든가 공공택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파리 대책 때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공공택지가 8년 물량 갖고 있다. 뭐 52만 호 정도 지을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이미 기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택지 확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그렇지 않다. 실제로 52만 호 중에서 서울 수요를 좀 분담해 줄 수 있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서울 수요를 나눠줄 수 있을 만한 택지는 되게 제한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이제 짚어준 기사길래 한번 보이길래 꼽아봤어요. 보면 지금 그 물량들의 대부분이 인천, 화성, 평택 이런 쪽이고, 서울 인접해 있는,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인접해 있는 택지는 과천이 13,000, 하남이 10,000, 성남이 14,000,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서울 안에서는 16,000 정도. 그래서 총 합쳐봐야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한 53,000여 가구 정도 공급 물량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절대 많은 게 아니고, 이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겠죠. 그래서 꾸준히 택지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서울 집값 현상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물량들, 그러니까 53,000여 가구 정도만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있는 거고, 나머지 90%는 다 사이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 수요를 좀 분산하기에는 되게 어렵다. 뭐 양주, 파주, 화성, 인천, 평택 이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택지, 예, 그러니까 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좀 경고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향들은 어쨌거나 지금 보면 재개발구역의 신규 지정은 없는 거고, 그 다음 재건축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고 있는 데들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뭐 하는 것, 그러니까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정부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 철거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규모로 짓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대단위로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은 좀 되게 막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정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막바지에 기존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재건축 단지들, 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이 나온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서울시의 주택 재건축 그 정비 기본 계획이 2006년 5월인가 나왔거든요. 지금 2017년이니까 11년 넘은 거죠. 11년 전에 계획 수립했던 걸 지금에 와서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단계가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2010년, 11년 이후부터는 새로 지정한 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 이후에 가면 이제 지금은 분양들이 나오고 할 게 있으니까 없어 보이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가면 새로 나올 게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에 갔을 때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주택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게 말 그대로 좀 살기 괜찮은 아파트들이 희소성이 있어서 오히려 몸값이 폭등하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더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까 사실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운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파트를 또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막 그런 공포감도 생기는 겁니다. 저도 뭐 재개발 구역에 지금 주택을 하나 8년째 들고 있는데 되게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팔고 싶었죠. 그냥 그래서 회복만 되면 팔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버텨왔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다주택 중과 얘기 나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공택지 부분은 뭐 인천, 화성 이런 데는 저는 사실 별로 관심 있는 주거, 제가 가서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 서울 주변에는 뭐 제가 더 받을 만한 여력도 없고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사실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제가 들어갈 엄두도 안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앞으로 결국 안에서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재개발 구역 밖에 거의 없겠구나. 신규 지정은 더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들고서 어쨌거나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되는 우리 집의 동아줄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공포감이 생기면서 더 홀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 뭐 제 의견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런 건데 다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같이 묶어서 조금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인천 송도 6809 개발 또 물거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송도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오피스텔 분양하는 내용을 한번 읽은 바가 있는데 그거 이제 할 때 송도 6809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계획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무섭네요. 개발 물거품이라 그랬는데 송도 이제 6809의 딱 초입 그 지하철역 앞에가 그때 그 송도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였는데 이제 송도 기존에 이제 호수공원 주변으로 기분양한 단지들도 있었고 뒤편으로 이제 개발된 데도 있었는데 제일 중앙에 보면 이제 블루코어 시티라 그래서 사실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그래서 이제 대상 산업 뭐 대상이랑 뭐 건설회사 GS였나 어디 몇 군데 건설회사 컨소시엄 묶어가지고 블루코어 시티 프로젝트 이 수주하는 그런 거기가 이제 받았었는데 무산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선 협상 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그래서 이제 차순위자랑 어떻게 뭐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뭐 투자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경제청이랑 뭐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 읽었을 때는 일단 계약금으로 돈을 꽤 집어넣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뭐 소송도 하고 좀 뭐 그러나 봐요. 자, 어떻게 될지 항상 이렇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렵네요. 뭐 좀 지금 얼마 전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한 경우로 본계약 가는 과정에서 조금 엎어진 사례가 있죠. 이제 다시 대안 사업자를 찾거나 뭐 하겠지만 항상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 당장 뭐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얘기해서 2008년에 지정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개발 사업은 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 그 주거용 부동산 중심으로 얘기하다 오늘은 업무용 부동산 얘기도 잠깐. 혹시 위워크 이런 거, 뭐 패스트코리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공유 오피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오피스 전대죠. 오피스 전대인데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있으면 제가 가서 건물 임대를 통으로 얻은 다음에 그러니까 소호 사무실 그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크게 얻어서 부분별로 임대를 따로 주고 뭐 그러니까 아주 크게 활성화되기 힘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뭐 회의실이라든가 뭐 좀 그런 부분들을 직접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사무실 한 칸만 있으면 되고 회의실 손님을 맞아야 되는 회의실이나 접견실 같은 거는 좀 뭐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공유 사무실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출발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이제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이제 그 사업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장점이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점해 있는 회사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이디어나
어떤 기술 등을 가지고 하는 그 회사들끼리 협업하는 것도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중에서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이 지금 공유 오피스에서 입점해 있는 회사들을 봤는데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우리는 좀 투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입점사들한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접점도 더 마련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성장한 모델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코람코 자산신탁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시에 공급된 공유 오피스 면적이 약 14만 제곱미터라고 하고, 이게 지금 옛날에 GS 강남타워, 역삼 GS 타워의 면적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역삼동에 가면 GS 강남타워 하나 정도의 면적이 이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로 서울 전역에 활용되고 있고, 2년 새 한 180%, 한 2배 정도, 180% 정도 성장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위어크나 TEC 같은 외국계 업체들이 한 절반 정도로 많고, 그 다음 국내 업체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좀 절반 정도 사용하고 있고, 강남 쪽에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요. 업체 수는 국내가 많지만 면적은 거의 반반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들이 좀 더 규모 있게 들어와서 비즈니스 하는 거일 것 같고요. 이유는 외국계 업체가 입주자 간 협업과 네트워킹을 차별화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이게 좀 전에 이런 공유 오피스가 활성화되는 이유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외국계 업체들이 좀 더 잘 지원이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클라우드 8월 초에 저희 서울휘님도 오셔가지고 영상 같이 찍었었는데, 부동산 클라우드도 이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생긴 데구나 봤거든요. 이런 데를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죠. 그렇길래 이런 말 그대로 저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자그마한 사업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유 오피스가 아닌 이제 제가 조그만 넓지 않은 사무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기회가 된다라기보단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공유 오피스 쪽으로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위해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 관련된 방송 컨텐츠를 송출하는 분들이 모여 있다거나 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고요. 뭐 생각해보니까 진짜 좋겠는데요. 저도 뭐 지금은 이제 부동산 뉴스를 읽는 컨텐츠가 주류이긴 합니다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니면 뭐 경매든 뭐 MPL이든 어떤 부동산 중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부동산 TV를 통해서 송출가 어떤 제공하는 게 뭐 저의 되게 계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되려면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뭐 저는 뭐 이거지만 현재 지금 뭐 IT 기업들, 스타트 업들이나 벤처 회사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들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 시장이 점차 커지고 확대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이 기사는 읽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뉴스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아마도 내일 야유회가 있어서 아마 녹화를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